처음엔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즐기고 있어. 무슨 말이냐고? 매일 아침마다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똑같은 라디오 토크쇼에 똑같이 비오는 날에 똑같은 노인이 현관에 놓인 헐거워진 깔개를 밟고 넘어진다면 너도 재밌을 거야. 안 그래? 12번을 봤는데도 여전히 웃기더라. 왜냐하면 이 호텔에 갇힌 뒤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거든. 모두가 가지 말라고 하던 그 호텔에 접수원이 행동하는 걸 보고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가 듣지 않았지. 처음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외로웠어.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다 해봤어. 다른 침대에서 자보기도 하고 최대한 멀리 운전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도 해봤어. 너 30층에서 뛰어내려봤어? 난 하도 뛰어내려서 눈 뜬 채로 뛰어내릴 수 있어. 심지어 땅에 닿기 전에 여자 팬티도 봐. 어젠 줄무늬였어.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난 여기서 깨어나. 항상 7월 16일 아침이라고. 그래서 난 즐기기로 했어. 난 대놓고 넘어진 노인을 바라보며 웃었어. 존재하지 않을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 내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부 해보면서 자유를 만끽했어. 차를 훔쳐보기도 하고 가게를 털어보기도 하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 꼬신 여자? 이 동네에 얼마 없을걸? 물론 몇 번 시도를 했지. 어쨌든 세상은 다 내 거였어. 누구든지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그 노인네는 항상 내 처음 타겟이었어. 내 장난기를 끌어올려줄 항상 그날의 첫 번째 희생자. 노인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리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봤어. 손에 그거 뭐야? 접시야? 에이. 아이고, 전 갑니다. 걔가 날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 뭐야? 오늘도 접시 들고 있네. 에헤이. 피해. 일주일이 지나고 난 그 놓친 내 배에 크게 한 방 매겨줬어. 몇 주가 더 지나고 난 계단에서 그 노인을 밀어 제꼈어. 뼈가 박살나는 소리에 기분 좋은 떨림이 등골부터 허벅지 아래까지 이게 쫙 내려왔어. 그 다음 날은 평소와는 달랐어.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이 복도를 걷고 있지도 깔개를 밟고 넘어질 뻔하지도 않았어. 노인은 복도 끝자락에 서서 그저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드디어 난 여기서 자유롭게 된 건가? 하고 노인을 지나쳐 달려나가 봤는데 그 이외의 모든 건 전부 똑같았어. 그 다음날 노인은 여전히 날 노려보고 있었어.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서서 말이야. 난 그 노인에게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 다음날 노인은 더 가까워졌어. 더 가까이. 그렇게 그 노인이 내 방 안에 서서 날 노려보고 있을 때까지 난 노인을 두둑에 패고 찌르고 목 졸라 죽이기까지 해봤어.
그 노인한테서 벗어나려고 정말 뭐든지 했어. 하지만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노인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 매일 아침마다 그 노인의 표정은 점점 더 화가 나 있었어. 그리고 결국 이곳까지 왔어. 이렇게 될만 했어. 매일 난 어둠 속에서 깨어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얼굴 위로 베개가 짓누르고 있어. 이젠 얼마나 내가 죽고 다시 깨어났는지도 잊어버렸어. 공포에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려봐도 그 노인의 힘은 너무 세. 여긴 지옥인 거야? 캐시, 그런 기분 있잖아. 계단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을 때 방향 감각을 잠깐 잃어버린 듯한, 우주 비행사들이 적응하기 전까지 계속 느끼는 기분이야. 미안해. 내가 좀 횡설수설하지. 근데 지금은 아무 말이라도 계속 내뱉어야겠어. 당신은 내가 임무 수행 전에 자살용 알약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었잖아. 나는 웃으면서 차라리 출입구를 여는 게 빠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줬고, 어느 경우라도 우주 비행사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첫 번째 달 탐사 임무 전에 어느 리포터가 대원들 중 한 명에게 물어봤어. 만약에 비행선이 이륙을 못해서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 엔진을 고쳐야죠. 봤지? 우주 비행사들이 좀 웃기는 데가 있어. 캐시, 난 영화 속에 나오는 우주 정거장은 항상 웃기다고 생각했었어. 거기서 뭔가 잘못되면 경보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경보음도 시끄럽게 울리잖아. 그리고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긴급상황 발생, 긴급상황 발생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오고, 무슨 경보등이랑 경보음이 도움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야. 진짜 지상 대원들이 귀에다 대고 뭔가 잘못됐으니까 당장 탈출 캡슐로 옮겨 타라길래 묻지도 않고 곧장 갔어. 이런 건 절대 농담을 안 하거든. 캡슐은 조작이 쉽고 언제나 집으로 향하게 설정되어 있어. 탑승하고 버튼을 누르면 곧장 지상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어. 대기권에 진입할 때는 엄청나게 흔들리겠지만 그 이후에
낙하산이 펴지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흔들림이 없는 거야. 응답도 없고. 그런 기분 있잖아. 계단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을 때. 나 지금 1시간째 그 기분이야. 캡슐은 수직 하강을 하는데 지구가 없어. 캐시 어디야? 캐시. 다들 어디 있어? 다들 어디 간 거야? 여기 하얗고 건조한 감방 벽을 보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 지 오래다. 문에 달린 조그만 창이 열리고 배식 로봇이 나의 마지막 식사를 넣어줬다. 배 안 고픈데. 수감자용 TV 위에 달린 조그만 타이머를 보니 이제 1시간 뒤면 석방이다. 너무 겁난다. 거대한 쇳덩어리 경비가 다가와 감방문을 열었다. 석방입니다. 로봇은 언제나 정중하다. 교도소를 완전 자동화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로봇을 구세자인 양 열렬히 지지했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누가 주먹을 날려도 끔찍하지 않는다. 내가 해봐서 한다. 때문에 10년을 독방 신세로 지냈다. 한 번은 하도 많이 소란을 피워서, 또 한 번은 배식 로봇 여럿을 박살내서, 결국 골칫덩이로 찍혀 독방으로 끌려오게 됐다. 덕분에 살 것 같았다. 내가 꼼짝도 하지 않으니 날 억지로 끌고 나왔다. 마구 뿌리치고 주먹을 날리며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경비는 몸이 건조하게 약한 안정제를 내게 주사하고 죗값은 다 치러졌다고 말할 뿐이었다. 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대로 경비에게 끌려 나와 석방 절차를 밟았다. 사무 로봇은 얼마 되지 않는 내 소지품을 찾아줬다. 들어올 때 입었던 옷과 지갑을 원래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20년 전에 유효 기간이 끝난 신용카드와 현금 얼마도 그대로 있었다. 울음이 터졌다. 사무실 스크린 하나가 켜지더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복지시설에 내가 간다고 연락을 해뒀단다.
내가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뛰어난 심리학자가 있다고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를 택했지만 수감자를 개화하는 부분만큼은 로봇에게 넘기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죽을 것 같다.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 밖으로 통하는 문에 다다랐다. 스며드는 햇빛이 점점 강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뭉게뭉게 피어난다. 바깥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옆에 찰싹부터 따라오던 경비가 기어이 날 내몰았다. 밖에 나와 보이는 건 온통 시체뿐. 길거리에 버려져 썩어가고 있다. 2년 전 전염병이 돈다는 소식을 TV로 접했다. 1년 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했다. 100%의 감염률과 100%의 치사율. 시체 더미에 합류하기까지 1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었고 이제 끝났다. 얼마 전에 공사 현장에서 친해진 형님들하고 반장님 두 분하고 일이 끝난 뒤에 공사 현장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마신 일이 있었다. 무더운 날씨와 힘든 노동에 지친 몸을 삼겹살 한 점과 소주 한 잔에 녹이며 다들 해맑은 얼굴로 앞으로의 일정과 가정사, 쓸데없는 가십거리 따위를 두런두런 얘기하던 그런 때였다. 나이가 조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일을 하시던 반장님께서 자신의 군대 얘기를 해주겠다며 입을 떼었다. 벌써 군대 제대한 지 50년이 넘었나? 이젠 기억도 잘 안 나는 군대 생활이었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서 술도 들어간 김에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군대에 들어간 시절은 한창 베트남 전쟁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 내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건 아니지만 짬 먹기 전엔 엄청 힘들었어. 그땐 모든 부대가 군기가 바짝 들고 엄청 힘든 군대 생활을 했거든. 그래도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분위기도 적응되고 쫄병 시절 지나서 상병이 되니까 그런대로 군생활 할만해졌지. 간부들이랑도 친하고 쫄병들도 많고 그때부턴 편하게 군생활 했어.
그러던 중 하사가 전입을 하나 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분위기가. 얼굴도 죽은 사람처럼 핏기도 없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지. 그리고 구석에서 오는 걸 자주 목격했어. 나뿐 아니라 부대원들이 전부 다 우는 걸 자주 봤으니까 뭐 시간만 나면 우는 뭐 그런 거였지. 뭐 처음엔 부모가 죽었거나 애인하고 헤어졌나 뭐 그러고 뭐 그러나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며칠 지나서 알게 됐는데 이 하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거야. 젊은 군인들이 남의 나라 가서 총 쏘고 사람 죽이고 하는데 다들 제정신이었겠어? 약탈도 하고 강간도 하고 그랬었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여튼 이 하사도 가자마자 베트남 여자하고 했는데 재수없게 매독에 걸려버린 거야. 지금 생각하면 위생도 안 좋고 성병도 많이 있고 뭐 그러던 때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지. 매독에 걸린 걸 안 순간 전방에서 바로 빠져서 우리 부대로 전입을 온 거야. 그리고 당연히 매독은 전염병이잖아. 그래서 다들 그 하사한테 가까이 안 갔지. 물론 하사도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않았고 서로 뭐 없는 사람 취급한 거지. 그렇게 그 하사한테 관심이 적어질 때쯤이었어. 내부반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옆에서 크게 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둑판이랑 얼굴에 물이 막 튀더라고. 바로 옆에 있던 걸레로 얼굴 닦으면서 옆을 봤는데 진짜 부대원 한 명이 총으로 자살을 한 거야. 턱 밑에서 위로 총을 쐈는데 얼굴은 다 터지고 쓰고 있던 모자는 천장에 박혀있더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 천장에 박혀있던 모자가. 이놈이 자살한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종사촌이랑 그걸 한 거야. 근데 애가 들어서 버린 거야. 이종사촌이니까 결혼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그 상태에서 군대에 들어오게 된 거지. 근데 이 이종사촌이 애를 낳고 고아원에 맡겨버린 거야. 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자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지 운명을 뭐 저주했거나 그랬나 봐. 그러더니 총으로 자살한 거지 뭐. 물론 그 뒤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지. 그놈 가족들이 우리 부대에 와서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도 부대는 자살한 것 밖에 알리지 않으려고 쉬쉬했고, 가족들도 자살한 이유가 군대에서 있었던 뭐 그런 이유가 아니니까, 추악한 지네 가정사니까 덮으려고 했어. 그렇게 부대랑 가족의 뜻이 맞으니까 장례식도 없이 바로 화장하더라. 나이씨 참. 그래도 군대에서 자살한 거니까 무덤은 부대에서 만들어줬어. 뭐 어차피 하는 일이 맨날 삽질하고 뭐 그런 거니까 무덤 하나 만드는 건 뚝딱이었지. 내가 부대원들이 인솔해서 먼저 산 위에 올라가서 묘자리 만들고 구덩이를 팠지. 한창 구덩이 파서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데 간부들이 그 자살한 놈 가족들이랑 올라오더라. 맨 앞에 흰 장갑 끼고 나무 상자 들고 올라오는 놈이 있었는데, 그 나무 상자는 그놈 뼈가루 들어있었지. 뭐 근데 들고 올라오는 놈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매독 걸린 하사 새끼였어.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 얼굴로 올라오는데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 간부들 다 올라오고 옆으로 비켜섰어. 그 하사놈이 구덩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무 상자 구덩이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니, 넣으려고 했지. 무덤 덮어야겠다 싶어서 옆에 뉘었던 삽을 드는데 벼랑간 이 미친놈이 나무 상자 뚜껑을 열더니 안에 들어있는 뼈가루를 입안에 막 우겨 넣는 거야. 같이 올라왔던 가족들은 비명 지르고 깜짝 놀라서 난리 났지. 부대원들이 막 그놈 손에서 그 상자를 빼앗는데, 그러다가 막 그 뼈가루 쏟아지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 그리고 난 그때 봤어. 늘 울상이던 그 하산 새끼가 입 주위에 뼈가루를 묻히고 입이 찢어지게 희쭉희쭉 웃는 그 모습을 진짜. 부대원 몇 명이 하사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어.
난 남은 몇 명이랑 쏟아진 뼈가루 담고 무덤에 흙을 덮었지. 일 다 끝나고 몇 시간 지나서 내려가니까 그 하사놈은 안 보이더라. 하사랑 같이 내려갔던 부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간부들이 어디로 끌고 데려갔대. 그리고 그 하사놈은 볼 수 없었지. 친했던 간부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하사랑 같이 내려갔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쪽 웃었다고 그러더라. 웃는 얼굴에 침도 안 뱉는다 그러잖아. 그놈 얼굴엔 침이라도 뱉고 싶더라. 이 말을 끝으로 반장님은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주를 마시고 입을 굳게 다무셨다. 근데 그 하사는 왜 뼈가루를 먹은 거예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난 반장님께 물어봤다. 반장님은 대답하셨다. 그땐 매독에 걸리면 사람 먹으면 낫는다는 민간요법이 있었어. 그래서 매독 걸린 사람들이 밤마다 공동묘지 뒤진다는 얘기가 많이 돌던 그런 때였어. 말이 되냐? 아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그 사람이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집은 이사갈 준비를 마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멀쩡한 집에서 갑자기 왜 이사를 가냐고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은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사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아파트는 입지 조건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아서 오랫동안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기 전에 혼자 있으려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며 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집은 아파트였기에 문은 횡한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과 현관문에는 모두 절에서 얻어온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양쪽 옆집은 모두 이사를 간 뒤였기에 복도는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셨으니 집에는 그 혼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모님의 어딘지 모를 깨림칙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그는 잠을 자기 두려워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얕은 잠에 빠졌을 그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보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오겠냐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나야,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문을 열어드리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나가 계실 터였습니다. 즉, 지금 문 앞에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일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바깥에 누군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누군가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조차 하지 않고 노크 소리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 라는 소리에 그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셨던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라면 이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는 사라지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잠시 뒤 다행히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만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부모님이 이사를 하려던 이유를 깨달았고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고 있던 방은 복도와 맞닿아 창문이 복도 쪽으로 열려있는 방이었다는 것을요. 창문 바로 아래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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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나직하게 끊임없이 말입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밖에 무언가는 한참 동안 귀에 속삭이듯 문 열라고 반복했고 현관문은 이미 발로 미친 듯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나 큰 공포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일어난 그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상 결과 피아노 부분 1위 요시노 야에, 2위, 3위. 와, 이거 실화냐? 야, 요시노 얼굴 봐봐. 우승한 게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네. 우리 취업 준비나 할까? 이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은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다. 어? 이런 곳에 헌책방이 있었나? 이 책은 뭐지? 이 악보는? 주워보니 악보는 누렇고 거뭇거뭇한 얼룩이 져 있었다. 제목을 보니 독일어인 듯했다. 나는 근처 카페에 앉아 그 제목을 번역기로 검색을 해보았다. 거꾸로 된 소녀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 주의, 절대로 연주해선 안 된다? 1921년 알베르토 밀러. 몹시 흥미로웠던 나는 1921년 알베르토 밀러에 대해 구글링 해보았다. 검색 결과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1921년 알베르토 밀러가 거꾸로 된 소녀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했는데 천장에서 조명이 떨어져 양손을 잃고 말았다. 악보는 존재하지만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곡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즉흥 연주로 완승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베토벤은 상대의 악보를 바로 그 자리에서 뒤집어가지고 연주를... 저주받은 곡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아노 연주를 연습해보는 거다. 야, 이 곡 혹시라도 틀리게 연주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잃게 된다라니. 말도 안 되잖아. 그럴 리가 있냐? 뭐 그렇겠지? 근데 크로키, 너 오디션 정말 안 볼 거야? 나 이제 피아노는 그만둘래. 난 피아노를 그만둘 거다. 나에게 재능이 없어. 마지막으로 거꾸로 된 소녀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해보기로 했다. 정말 중간에 잘못 연주했을 때 손을 잃게 된다면 차라리 잘된 거다 싶었다. 갑자기 빗소리도 멈추고 복도의 웃음소리도 사라진다. 갑작스런 정적. 문득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중에 물방울들이 가득했다. 아니, 이건 비? 시간이 멈춘 건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곡으로 전해진다. 설마 이 곡을 혹시라도 잘못 연주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잃을 것이다. 이게 말이 돼? 천장에서 조명이 떨어져 양손을 잃고 말았다. 그럼 이 악보에 묻은 검은 얼룩들이
연주가 끝나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간다. 시간이 멈췄다고? 야, 너 제정신이냐? 너 괜찮은 거 맞아? 아이, 됐어. 이 새끼. 이 새끼.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사실이라면, 잘못 쳤다면 손에 큰 부상 입었을지도 모르는 거네. 야, 이 곡 요시노한테 한번 쳐보게 하고 싶다. 그지? 노른대학 유학 오디션 걔도 본대잖아. 야, 왜? 농담이야, 농담. 아, 요시노 걔 왠지 재수 없잖아. 씨, 재능 좀 있다고 엄청 거만하게 울고. 아, 왜? 씨, 아우, 깜짝이야. 씨. 아우, 요시노 안녕? 아, 뜨거! 아, 뜨거! 아우, 야, 뭐 하는 거야? 미안, 괜찮아? 아, 씨, 뜨거워라. 저 앞본가? 그러면, 괜찮아? 아유, 별거 아니네. 씨. 괜찮으면 먼저 간다. 이따 보자. 알았어. 응? 노시타? 야, 너 괜찮아? 야, 뭐야, 왜 그래? 야, 너 그 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연주해봤어. 미안하다 몰래 가져가서. 사실 그동안 연주하면 할수록 계속 불안만 커져서. 내가 미안해. 괜히 끌어들여서. 야, 우울해하지마. 안 어울려. 아씨, 솔직히 후련해. 어차피 풀어도 못 될 것 같고 그냥 회사나 들어가서 여자나 실컷 만나볼까? 이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겠지? 다음날 학교 복도에서 요시노를 만났다. 저기 있잖아. 노시타 이제 피아노 다시 못 칠 수도 있대. 그래? 부럽네. 부럽다고? 뭐 말을 그렇게 하냐? 너 걔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피아노를 쳤는지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거 내가 알 리 없잖아. 너 진짜 최악이구나. 야, 크로키 오디션 받아봐. 노시타의 말대로 난 오디션을 보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시타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내 다음 차례인 요시노는 질문 공세와 찬사를 받았다. 역시 나는 우울함을 안고 연습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난 거꾸로 된 소녀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역시나 시간은 멈추었고 문득 창문 밖을 보니 요시노가 거꾸로 뒤집힌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말을 할 수 있어? 몸은 움직일 수 없어. 네가 시간을 멈추게 한 거야? 이 곡을 치면 이렇게 돼. 아마 특별한 악보 같아. 믿을 수 없겠지만. 못 믿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못 믿겠어. 기껏 뛰어내렸더니. 너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줄곧 괴로웠어.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피아노 연습만 해왔어. 혼나가며 맞아가며. 연주하면 연주할 뿐 피아노 외엔 나에게서 전부 멀어져 갔어. 남아있는 게 전혀 없었어.
도망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하지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왜냐면 나에겐 피아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보 같지? 지난번엔 미안했어. 그래, 확실히 알 리가 없잖아. 다른 사람의 기분 따위. 그래. 있잖아. 이 곡 연주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시간이 움직이고 너는 지면에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 전에 연주를 틀리면 내가 큰 사고를 당하게 돼. 노시타처럼. 그렇구나. 연주가 끝나간다.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하면? 연주가 끝나고 시간이 잠시 풀린다. 다시 처음부터 치기 시작했구나. 저기, 너는 피아노를 왜 쳐? 좋아하니까 랄까? 나도 너처럼 피아노가 좋았으면 이런 식으로 연주했을까? 비아냥거리냐? 아니, 지금 연주 굉장히 멋있어. 하지만 다음은 연주하지 말아줘. 나 같은 것 때문에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멋대로 포기하지 마! 나 중1 때 상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어.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고 보니까 나 정도의 사람은 차고 넘쳐서 정신 차려보니까 잘하는 애들 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 나는 네가 부러워. 난 그런 연주를 할 수가 없어. 그 소리는 너가 아니면 요시노 너만이 낼 수 있는 거라고. 요시노, 다시 한 번만 피아노 연주를 들려줘.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지혜기를 어쩌면 좋지. 부탁이야. 이제 그만둬. 한계야. 계속 그대로 연주하면 언젠가는. 싫어! 널 절대로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연주하고 싶어. 나 다시 연주하고 싶어, 너처럼. 어쩌면 좋지. 앞으로 10소절 9, 8, 7, 6, 5.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 방법이. 앞으로 3소절! 진짜. 고마워. 끝났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나는 피아노에 엎드려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베토벤의 일화를 생각해냈어. 즉흥 연주로 완승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베토벤은 상대의 악보를 바로 그 자리에서 뒤집어가지고 연주를. 시간을 멈추는 것 외에도 이 악보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하고. 그래서 이 곡을 거꾸로 연주해봤어. 어쩌면 좋지. 앞으로 10소절 9, 8, 7, 6, 5.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 방법이. 앞으로 세 소절! 진짜리. 이 곡 거꾸로 된 소녀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래. 살아나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로 고마워. 나도 누군가를 위해 피아노를 치고 싶어. 나도 피아노 계속 해볼래. 이 곡 나도 쳐보고 싶어. 혹시 틀리기라도 한다면. 괜찮아. 그렇게나 많이 들었는데. 시간은 다시 멈추었고 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엔 거꾸로 된 노시타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디션에 떨어졌다. 나름 뮤지컬가로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프로의 세계는 녹록지 않았다. 4년 동안 수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나에겐 단 한 번의 기회도 오지 않았다. 졸업하고 3년 동안은 그래도 뮤지컬에 대한 열정과 대학 교수님들에게 받았던 칭찬, 동기들의 부러운 시선, 그런 것들을 믿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최종 면접까지 뚫고 올라갔었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떨어졌다. 준비생 3년째 접어들었을 때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던 여자친구가 떠났다. 그 이후에 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전엔 쉽게 통과했었던 1차 오디션에서도 번번이 탈락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번 오디션, 어떻게든 최종까지 올라갔지만 방금 전 전화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내가 정말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잘 나가진 않더라도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하고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뮤지컬에 향한 나의 열정이 모두 식어서 내 온몸을 통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내게 뮤지컬은 꿈이 아니라 절망만이 섞인 현실이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일을 배워볼까? 사실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꽤나 잘 사는 집이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직 33살의 나이에 내 집과 차가 있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나마 여자친구가 3년 동안이나 버텨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영 비전이 보이질 않고 오디션에 떨어지면 그 스트레스로 있는 대로 짜증 거 화만 내서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 내 곁을 떠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자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자존감은 더욱더 바닥을 쳤다. 게다가 지금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오디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 정말 최악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배는 고파왔다.
배고픈데 햄버거나 먹자. 나는 평소 좋아하던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으로 들어가서 세트 하나 그리고 추가로 햄버거 2개를 시켜놓고 배가 터지도록 입에 넣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평소 목 관리 때문에 먹지 않았던 맥주 한 병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언덕에는 가로등이 고장나 어두운 곳이 있었는데 예전엔 그곳을 지나갈 때 무서워서 항상 여자친구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지나갔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무서움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이 아득한 절망만이 내 몸을 감쌌다. 그냥 터덜터덜 힘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정적.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잘못 들었나? 이때까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는 천천히 언덕을 다시 올라갔다. 그런데 또 그리고 또 정적. 뭐야 씨, 깜짝이야. 씨, 무슨 소리야 방금. 씨. 공포심에 호흡이 점점 가빠왔고 무서워진 나는 그것을 빨리 지나가려고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 비닐봉투가 찢어지며 바닥에 맥주병이 떨어졌다. 씨, 미치겠네 정말. 나는 조심스레 깨진 맥주병을 찢어진 봉투 안에 넣어서 둘둘 말았다. 그리고 일어서려는데 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봉투를 버리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나는 집안에 불을 다 켜고 TV도 소리를 제일 키운 다음에 안정이 될 때까지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계속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랬다가 속이 불편해서 2시쯤에 깼는데 아무래도 급하게 먹은 햄버거가 얹힌 것 같았다. 평소에도 잘 체하는지라 늘 그렇듯 집에 있는 활명수를 꺼내 토끼똥 모양의 소화제와 같이 먹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버리고 온 맥주병이 생각이 났다. 원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더욱더 신경이 쓰였다. 가지러 갈까 말까 그렇게 30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속에 얹혔던 햄버거가 소화가 됐는지 배가 고파왔다. 햄버거가 느끼했는지 좀 얼큰한 국물 같은 게 땡겼다. 문득 머릿속에 예전에 여자친구와 갔었던 강원도 양양에 있는 초당 두부 전골집이 떠올랐다. 이 새벽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강하게 그것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면 차로 가야 하니까 무서웠던 그 길에 버리고 온 맥주병도 쉽게 치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나는 얼른 일어나 차를 몰아서 그곳으로 갔다. 그곳은 아까와는 다르게 조용했다. 내가 맥주병을 주우면서 뭔가 싱겁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까와는 분위기가 아주 달랐다. 그렇게 맥주병 쓰레기를 줍고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쓰레기를 버린 다음 음료수를 한 병 사가지고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차들이 별로 없어서 금방 국도를 지나 양양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었지만 뭔가 좀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다. 쌀쌀한 가을 날씨라 그런지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양양에 가는 길에는 3개의 월문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첫 번째 터널인 월문 1터널을 지날 때쯤이었다. 열어놨던 창문에서 갑자기 더운 바람이 들어왔다. 뭐야 갑자기 더운 바람이. 터널 아니라 그런가? 창문 닫아야겠다.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랑 강원도에 갔던 때가 엄청 무더운 여름이었지.
그때 차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엄청 고생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왜 나는 거냐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터널에 들어섰을 때 더운 바람이 더욱더 심해져 차 안이 너무 더워졌다. 나는 결국 못 참고 에어컨을 켰다. 뭐야 이거? 뭐야 왜 찬바람이 안 나와? 뭐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이씨, 얼른 터널 지나가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짜증을 내며 두 번째 터널을 지나 세 번째 터널에 진입하는데 앞에 어떤 차량이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다. 평소에는 나도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타입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더워서 얼른 터널을 지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해야지. 터널은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뒤에서 어떤 차가 바짝 붙더니 상향등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아이씨 뭐야, 옆으로 추월해서 가지 왜 바짝 붙어가지고 위험하게 지금 뭐하는 거야. 아이씨 시비 거는 거야 뭐야. 씨, 내가 뭐 잘못했나? 씨, 보복 운전이야 뭐야. 아이씨 뭐야 저 새끼. 씨, 급하면 지가 추월해서 가면 되지. 계속 기분 나쁘게 상향등을 켜고 지랄이야. 아이씨 내가 바꾼다 내가. 씨. 결국 내가 못 참고 차선을 변경했다. 그때 앞에서 차가 마주오고 있었다. 분명 여긴 고속도로인데 어떻게 차가 마주오고 있지? 하며 당황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차가 상향등을 켰다. 씨 앞에 안 보여! 어떡해! 네 씨!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양양고속도로 월문 3터널을 지난 지점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유턴하듯 방향을 크게 틀어 터널백을 들이받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아무개 씨는 곧바로 사망했고 안돼 차가 안돼! 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연못이 보였고 내 바로 앞에는 어둠을 밝혀주는 모닥불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짙은 청색 옷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여기 어디야? 일어났어? 아저씨 누구예요? 나는 섬찟 놀라서 물었다. 누구긴 누구야? 보면 모르겠어? 너를 저 먼 데까지 안내해 줄 사람이지. 뭔가 이상했다. 난 월문 3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지? 그러면 여긴 병원이 아니야. 병원이 아닌데? 뭐야, 설마 나 설마 저기 죽었어. 네? 자네 죽었다고. 자,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하네. 사내의 말에 믿기지 않고 어리둥절했다. 네? 아저씨, 저승사자예요? 그렇게도 불리지.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 이제 그만 가지.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다. 터널에서 눈부시게 상향등을 켜고 마주오던 그 차. 그때 사고로 나는 죽은 건가? 저기 사장님, 저는 그 미친 새끼 때문에 죽게 된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넨 자네한테 올려서 죽었는데 보지 못했나?
가만. 김아무개 33살. 여기 있네. 두 발령이 공간이 겹쳐서 만났는데 33살의 발령이 급히 핸들을 틀어 터널벽에 들이받고 사망하고, 마주오던 30살의 발령은 옆에 여자와 웃고 떠드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 허상이라 그냥 통과했으면 살았을 것을. 이 사람아, 핸들을 왜 꺾었어? 아무튼 자네는 자네 발령이 몰던 차의 불빛에 시야를 빼앗기고 방향을 틀어서 충돌을 즉사했네. 본인의 발령은 눈부셔서 못 봤겠구만. 네? 발령? 그게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지. 왜 그런 줄 아나?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만드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두 개로 쪼개서 각각 한 손으로 쥐고 계신다고 하네.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마치 저울처럼 두 개의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혼은 하나지만 두 개로 쪼개지지. 그게 발령이야. 도플갱어인가요? 사람들은 그렇게도 부르더라고. 자,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이제 가지. 잠깐만요, 사장님. 그러면 저는 죽고 제 발령은요? 걔는요? 걔는 어떻게 되는데요? 네 몫에 운과 기운이 더해져 잘 먹고 잘 살겠지. 죽은 자가 뭘 그리 걱정하나? 그 얘기를 들은 나는 화가 났다. 난 인생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또 다른 나는 잘 먹고 잘 산다고? 게다가 내 운까지 더해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온갖 생각들이 헝클어지며 나의 이성이 무너졌다.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다음 생에만 되면 내가 널 죽이고 행복해질 거라고! 이 미친 새끼야! 내가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잖아. 그렇게 나는 한참을 울고 허탈하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저승사자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무심하게 무언가 말했지만 내 귀 속에 그 말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들어도 달라질 것이 없기에, 나는 이미 죽은 몸이기에, 그렇게 나의 정신도 서서히 죽어갔다. 어차피 그 친구도 자네가 죽은 33살에 같이 따라올 거야. 혼은 하나니까. 잠시 사는 그동안만 자네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지. 단지 그뿐이니 너무 개념치 마라.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갑자기 무엇인가 떠오르거든 그것이 온전히 본인의 생각이라 생각지 말고 휘둘리지 말게. 자신의 발령과의 감흥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행여 혹시나 또 발령을 만나게 되거든 눈치 못 챈 척
괜히 아는 척하지 말게나. 그래야 불안전하게라도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가지. 조선 19대 임금 숙종대왕. 그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고자 내관 한 사람만을 데리고 민정시찰을 자주 하였다. 어느 날 숙종 임금이 멀리 수원성 가까이 말을 타고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흐르는 냇가를 지날 무렵 허름한 시골 총각이 관 하나를 옆에 두고 슬피 울면서 냇가의 땅을 파고 있었다. 묘자리라는 것은 산에 쓰는 것이지 파는 족족 물이 솟아나는 냇가에 묘자리를 파고 있는 더벅머리 총각이 괴이하게 느껴졌다. 숙종은 그래도 무슨 사연이나 곡절이 있겠지 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게 총각, 여기 있는 이 관은 누구 것인가? 제 어머님 시신이 들어있는 관입니다. 그런데 왜 물이 나는 냇가를 파고 있는가? 이곳에다 묘를 쓰려고 하는데요. 짐작은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숙종이었다. 여보게 젊은이,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어찌 어머니 묘를 이곳에 쓰려고 하는가? 오늘 아침에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절더러 불상타하면서 이리로 데리고 와서는 냇가 이 자리에 꼭 어머니 묘를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워낙 유명한 지간인지라 아무 소리 못하고 알았다고 했어요. 총각은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곤혹스런 처지를 처음 보는 양반 나리에게 하소연하듯 아뢰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숙종이 가만히 생각하니 갈처사라는 쥐간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그 갈처사라는 쥐간이 사는 곳을 아느냐? 하고 물으니 저기 저 언덕 위 오막살이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숙종 임금은 국리 끝에 지니고 있던 지필묵을 꺼내어 몇 자 적었다. 여기 일은 내가 보고 있을 터이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게. 수문장이 성문을 가로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게. 총각은 당황하였다. 아침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명한 쥐간이 냇가에 묘를 쓰라 하고 이번엔 웬 선비가 갑자기 나타나 수원부에 서찰을 전하라 하니 도무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총각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 결국은 급한 걸음으로 수원부로 가게 되었다. 임금이 써준 서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명, 수원 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서 모친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
수원부는 갑자기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총각은 하늘이 노래졌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냇가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있을 임금을 생각하니 황송하옵기가 그지없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한편 숙종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갈처사를 단단히 혼내주려고 총각이 가르쳐준 갈처사가 산다는 곳에 올라갔다. 숙종이 산마루에 올라가니 그곳에는 다 찌그러져가는 단칸 초막이 있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뒤에 초막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니슈.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노인 행색이었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어서 숙종은 그대로 문 밖에 서서 물었다. 나는 한양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처사인가? 예,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얘까지 나를 찾는 게요? 오늘 아침 저 아래 모친상을 당한 총각한테 냇가의 묘를 쓰라 했는가? 그렇소. 근데 그게 뭐 잘못되었어? 듣자 하니 당신이 묘자리를 좀 본다는 지간이라 하는데 물이 펑펑 솟아나는 냇가에 묘를 쓰라 했다니 그게 어디 당치나 한 일인가?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한테 골탕을 먹여도 유분수지. 모친상을 당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 있는 총각한테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천인 공노할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숙종에 참았던 감정이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다. 그랬더니 갈씨 또한 촌노이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 이보시오. 선비란 양반이 개코도 모르면서 참견이야? 어? 당신이 그 묘자리가 얼마나 좋은 명당인지 알기나 하고 떠드는 거요? 그러면서 숙종보다 더 크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바람에 숙종은 더욱 화가 나고 기가 막혔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냇가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오? 그러자 갈처사는 의기양양하며 모르면 가만히나 있긴 할 것이지. 그곳은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옮겨지는 그런 묘자리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 개코도 모르면서 잠자고 있을 것이지. 허허, 이거 참.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갈처사의 말대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총각은 쌀 300가마를 받았으며 명당 자리를 잡아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갈처사의 대갈 일성에 당황하며 자신도 모르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목소리를 낮추었다. 숙종은 당혹감을 감추면서 허면 모든 일을 훤히 내다보는 갈처사는 어찌하여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않고 왜 이런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단 말인가? 이 양반아,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귀찮게 따지고 들어? 따지고 들다니. 아무리 기세 좋은 숙종이라도 갈처사의 당당한 모습에 서서히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저 아래 부자로 사는 것들은 남 속이고 도둑질이나 하는 것들인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래도 이 집은 지금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움막이지만 나라 상감이 찾아올 그런 자리라오. 이 초라한 움막이 나라님이 찾아올 천하의 명당자리란 말이오. 숙종은 그만 아연실색하여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다. 마치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허면 한 가지만 더 묻겠네. 그 나라님은 언제 찾아오는가? 그거 꽤나 귀찮게 물어오시네. 에이, 그럼 잠시 기다려보시오.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 나를 받아놓은 곳이 있으니 가만, 그게 어디 있더라? 하면서 방 한쪽 찌그러진 괴짝 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실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와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다. 갈처사는 문 밖에 있는 임금을 알아본 것이었다. 상감마마, 소인이 상감마마를 몰라보고 죽을 죄를 졌나이다.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여보시게 갈처사, 괜찮소이다. 대신 이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결코 발설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상감마마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신하된 자로서 영면하실 자리를 잡아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하늘과 같은 상감마마의 하명이신데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그리하여 갈처사는 숙종이 죽은 뒤 묻힐 왕릉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오능 중에 명릉이 바로 그 자리라 한다. 명릉은 서오능 중에서도 가장 명당 자리로 정평이 나 있다 한다. 끝으로 갈처사가 호련히 떠난 뒤 언제부터인가 이런 시가 전해오고 있다. 신묘하도다 갈처사여. 냇가에 묘를 쓰고 산마루 언덕에 초막을 지으니 음택 명당이 냇가에 있고 양택 명당은 산마루에도 있구나. 임금을 호통치면서도 죄가 되지 않으니 풍수의 조화는 국법도 넘어가네. 볼품없는 초라한 몸이라도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하고 나라님께 충성하노니 그 이름 역사의 길이 길이 남으리라.